수 있다. 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35강입니다. 기본 강의 35강.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번 관리비. 관리비는 주택법에서도 중요하고 여기 임대주택법에서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부분이죠. 관리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한테 돈 거느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걷습니다. 읽어볼까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임대사업자가 한마디로 관리비 받을 수 있다. 누구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이때 관리비는 다음 비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이다. 즉 관리비는 매월 받는 거죠. 매월 받습니다. 이때 그 비목에 있어서 그 세대별 부담의 선정 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르겠는데 총 9가지 비목인데 9가지 비목 이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9가지는 주택법상 비목과 똑같아요. 다만 주택법은 10가지거든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가 있냐면 위탁관리 수수료. 즉 주택법은 관리비 비목이 10개다. 뭐까지 포함해서? 하나, 위탁관리 수수료. 여기는 9가지. 뭐는 빠지고 위탁관리 수수료 빠지고 나머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됐고, 또 세 번째, 임대사업자는 위에 관리비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이건 주택법도 똑같아요. 마음대로 관리비 명목 만들면 안 돼요. 네 번째, 대액납부.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는 걸 대신해서 걷어서 낼 수가 있죠. 이건 주택법도 그러한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이 대액납부 규정 보니까 모두 몇 가지를 대액납부할 수 있냐? 6가지를 갖다가 대액납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기료, 수도료. 여기 괄호열고 공동사용도 들어갑니다. 공동사용 전기료, 공동사용 수도료. 그 다음에 가스사용료. 그 다음에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택의 난방비 탕비. 여기 중앙집중이 아닙니다. 지역난방입니다. 지역난방. 그 다음에 정화조.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수료. 이렇게 6가지. 이 6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쓴 사람한테 사용자 부담 원칙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다. 6번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회계장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보관하라는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산정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 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 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영수증 같은 거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7번째, 근데 만약에 그 임차인들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냄새가 나요. 그럴 때는 임대사업자한테 당신 외부감사 받아봐. 그래서 결과를 내놔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측이 다툼이 있을 때. 7번입니다. 위 2 및 4에 따라 산정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 명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다툼이 있다. 이때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인은 임대사업자한테 거기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결과를 갖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혹시 임차인이 요구할 때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임차인 대표는 그냥 임차인 대표 하면 되고. 8번, 이때 임차인 대표이나 임차인은 시장문사한테 똑똑한 그 공인회계사 등을 선정을 의뢰할 수도 있어요. 공정한 공인회계사 같은 걸 이걸 선정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9번째, 비용 누가 되냐?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이나 또는 임차인 대표가 부담합니다. 그런 관리비에 9개 비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 9개 비목을 자세하게 넣는 겁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9개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세분의역도 아셔야 되죠. 근데 주택법 세분의역과 여기 세분의역은 다릅니다. 거기는 분양주택, 여기는 임대주택이니까 달라요. 이름만 같지, 관리비 항목만 같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임차인 대표의 3번 임차인 대표의. 이놈은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하고 비슷하죠.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하고 비슷한 것이 여기는 이제 임차인 대표이죠. 그러면 임차인 대표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임차인 대표는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구성할 수 있다라고 1번 보니까 구성하여야 한다 아니라 구성할 수 있다. 임의기간이에요. 재량기간이에요. 어떨 때 구성할 수 있을까?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 결국엔 20세대, 결국에는 대통령도 20세대 이상이니까 결국에는 20세대 이상일 때 민간 임대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데곳은 임차인들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요. 두 번째, 임대사업자는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하면은 그때는 가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때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않았다. 이때는 누가 대신하느냐?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누가 대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 번째, 그 임차인 대표는 뭐 하는 기관이냐? 심의기관이냐? 조정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뭐 하는 기관이냐? 임차인 대표는 협의기관이다. 임차인 대표는 협의기관입니다. 좀 약해요. 그래서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는 의결기관이잖아요. 세잖아요. 여기는 협의기관입니다. 협의기관. 그래서 임차인 대표가 구성된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내용, 협의 나올 수 있어요. 모두 몇 가지? 크게 4가지.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점, 협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부터 안 들어가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첫째, 민간 임대택 관리계약의 재정 개정 협의할 수 있고, 두 번째, 관리비. 세 번째, 민간 임대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보훈시설, 유지보수. 네 번째, 그 밖에 민간 임대택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거. 그게 뭔데? 하자보수하고 거기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가 합의한 사항. 이런 걸 갖다가 협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임차인 대표는 협의기관이다. 누구하고 협의한다? 임대사업자하고. 4번, 동안의 4번입니다. 이때 임차인 대표가 협의하자고 할 때 임대사업자가 뭐야 하면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되고 거기 보니까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임차인 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할 대표자를 구성한다. 대표자를 구성한다. 즉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도 동별 대표자를 구성하죠. 여기도 역시 임차인 대표도 역시 동별 대표자를 구성하는데 주택법상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했죠. 여기는 임차인 중에서 선출하겠죠. 임차인 중에서 선출해가죠. 여섯 번째, 동대표 되려면 어떡하냐? 동대표 되려면 해당 민간 임대택단지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주택법은 주민등록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 주민등록 마치고가 나와요. 주민등록 마치고 6개월, 주택법. 여기 그냥 6개월 이상 거주입니다. 다만 여기 주택법이나 여기나 똑같이 최초로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때는 6개월이 필요 없습니다. 최초로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때는 6개월이 필요 없다. 7번째, 임원.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는 4명 이상입니다. 4명 이상. 즉 회장 하나,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 근데 여기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딱 3명이면 끝나요. 3명은 땡. 3명이면 끝납니다. 여기는 부회장이 있어요. 주택법은 부회장 없잖아요. 여기는 부회장이 있습니다. 3명이면 끝나요. 3명. 근데 주택법은 4명 이상이죠. 임원수가. 8번째, 임차인 대표 소집하려면 5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해야 된다. 5일 전까지 소집합니다. 9번째, 임차인 대표는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 협의기관 등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해야 된다. 10번째, 회의록 작성 보관. 임차인 대표가 회의록을 개최할 때는 작성하고 보관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주의해야 돼요.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의 회의록 작성 누가 하냐?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의 회의록 작성은 입주자 대표에서 합니다. 반면에 보관은 관리 주체가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없냐? 여기는 작성도 임차인 대표의, 보관도 임차인 대표입니다. 거기 작성, 보관 다 임차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회의록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이건 주택법과 거의 비슷하죠.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넘어갑시다. 이어서 4번. 장기성 계획 및 특별손 충당금 적립 등 되겠습니다. 장기성 계획 중요하죠. 특별손 충당금 중요하죠. 이 장기성 계획은 주유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쓴 계획,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 세우는 것이죠. 계획 세우는 겁니다. 이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바로 주택법에서는 장기선 충당금, 여기서는 특별선 충당금이라 부릅니다. 이때 장기선 계획 자체의 그 의미는 주택법이나 여기나 거의 비슷해요. 돈을 갖다가 부를 때 주택법은 장기선 충당금, 여기는 특별선 충당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장기선 계획 1번. 언제 세워서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봅시다. 누가 세우는가? 민간 임대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 임대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성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언제? 사용검사 받을 때, 사용검사 신청할 때, 주택법상 사용검사 신청할 때 이때 제출한다. 이 경우 임대 의무 기간 중에는 이 장기성 계획을 누가 보관하느냐? 관리사무소에다 갖춰야 된다. 관리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번. 다음, 이렇게 장기성 계획에서 어떻게 하냐? 갖다가 고치려면, 보수하려면, 교체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여기는 뭐라고 한다? 특별선 충당금이라고 부른다. 주택법은 장기선 충당금, 여기서는 특별선 충당금이라고 부릅니다. 1. 민간 임대택의 임대사업자는 이 특별선 충당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합니다. 스스로 적립합니다. 주의하세요. 반면에 주택법상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 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관리 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선 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에 넘겨줘야 된다. 이제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이제 기간이 꽉 차면 양도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임대사업자한테도 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고 임차인한테도 할 수 있죠. 혹시 임차인한테 양도했다. 그때는 임차인들이 이제 뭘 만듭니까? 입주자 대표를 만들죠. 그러면 그동안 적립했던 거 누가? 임대사업자가 적립했던 그 돈, 특별선 충당금을 임대사업자가 이거 내가 적립한 것은 하고 갖고 가면 안 되고 넘겨줘야 된다. 누구한테 넘겨주냐?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에 넘겨줘야 됩니다. 세 번째, 특별선 충당금의 요일 등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것은 4번, 5번, 6번 쭉 나와요. 이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천천히 다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나오니까. 첫째, 장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민간 임대택의 임대사업자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임대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성 계획 수립하는 것인데, 자, 어쨌간에 이때 민간 임대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손 충당금을 언제 걷느냐? 사용검사일부터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달부터
걷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적립한다고 그랬죠. 얼마나 적립하느냐? 어쨌든 간에 사용 검사일부터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달, 이거는 거의 주택법과 같죠. 그런데 걷는 비율은 여기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립합니다. 얼마 적립하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 분의 1 요율로 매달 적립한다. 누가 적립한다? 임대사업자가. 걷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이 돈을 갖다 그러면 적립할 때 어디다 적립하느냐? 어디 사금고에 넣느냐? 그게 아니라 특별선 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이체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명의입니다. 여섯 번째, 임대사업자가 이 돈 쓰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 미리 해당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시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특별선 충당금 적립 여부 등등등을 시도사에게 보고하고 다시 또 시도사는 누구한테 보고 올리고 거기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 올린다.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하느냐? 시장 등은 일정한 서식의 특별선 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0일과 7월 30일까지 거기 시도사에게 보고하고 또 시도사는 이걸 종합해가지고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합니다. 이건 자세한 내용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5번. 준주택에 관한 특례. 주로 뭐냐면 오피텔이죠. 민간 임대택으로서 등록한 준주택, 오피텔 같은 거죠. 이거는 민간 임대택의 관리, 임차인 대피, 특별선 충당 적립 등은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피텔이 만약에 임대택을 할 때는 이때는 뭐 특별선 충당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임차인 대피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제가 임대 아파트 들어가 살면은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하고 싸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쟁에 대해서 이런 걸 조정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게 됩니다. 어떤 거 조정하냐면 뭐 임대료가 싸다, 비싸다, 임대료 올리는 것 같은 거, 또 아파트 관리하는 거, 임대 아파트 관리하는 것 같은 거, 또 협의사항 같은 거,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융자금 변제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런 거 뒤에 나오는데 이런 걸 조정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누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임대택, 여기 임대택은 민간 임대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앞으로 강의할 때는 그냥 조정위원회 그럴게요. 이 조정위원회는 몇 명 구성하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휘하는 위원은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즉 시장, 군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6명 이상 되는데 그 위원들 좀 봅시다. 1번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등등인데 거기 넘어가서 조교수입니다. 부교수가 아니라 조교수 이상. 조교수 이상입니다. 조교수, 부교수가 아니라. 그리고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특별히 3번 관리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여기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다음 동그라미 2번.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소송한다. 부위원장은 자기네끼리 정합니다. 위원끼리. 세 번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 이거 아셔야 돼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오,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네요. 세 번째,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죠. 회의. 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며칠 전까지 알리냐? 회의 오시라고. 2일 전까지 알린다. 오시라고. 출석 과반수. 그 다음에 찬성 과반수죠. 됐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네, 쭉 가시고요. 넘어가시고 가장 중요한 거 옆 페이지 3번 분쟁 조정 신청 1번. 이것이 바로 분쟁 조정 신청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거기 뭐 네 가지죠. 네 가지에 대해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료 증액.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리. 세 번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협의사항. 네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인데 A하고 B만 봐드릴게요. A, 발행한 어음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해서 어음 교환서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받은 임대사업자. 이런 걸 갖다가 조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거기 융자를 갖다가 6개월 이상 초과하지 6개월 넘도록 내지 못했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부도난 거예요. 부도난 겁니다. 부도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A, B, C, D. 이렇게 됐을 때, 부도났을 때 6개월 넘도록 이자도 못 냈다. 또 뭐 10원의 임대보증 가입이나 재가입이 거절됐다. 또 모회사가 부도나서 이 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자본이 다 잠식됐다. 이런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것이며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융자금을 나중에 갚을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조정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는 뭘 갖다가 조정 신청할 수 있냐? 위에 말한 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하고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거하고 또 하나 공공임대택의 분양전환 가격 이런 걸 갖다가 분양전환 가격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 승인은 안 됩니다. 분양전환 승인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조정의 효력 중요합니다.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하해가 아니라 뭐다?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재판상 하해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걸로 봅니다. 이어서 6장 보칙 및 벌칙. 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겠는데요. 그래도 잠깐 보겠습니다. 보칙, 협회 설립. 임대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사업자 단체, 또 하나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 이 두 가지가 바로 협회입니다. 두 가지가 있고 얘네들은 법인입니다. 법인은 어떻게 하죠?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요거는 인가 받습니다. 누구한테 인가 받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습니다. 이때 그 발기인 보니까 얼마냐? 거기 임대사업자 단체는 5명 이상,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는 10명 이상이 만들어가지고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옆에 페이지 임대주택 정보 체계. 누가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갖다가 구축 운영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죠. 이때 뭐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민간 임대택의 공공 임대택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 등등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죄송합니다. 5가지 하게 되고 그걸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장 등과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택, 임대사업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하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이 빡습니다.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 됐고요. 자, 그럼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검사. 이제 한마디로 이제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3번 보고검사 등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 승인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하여금 사업장 출입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때 며칠 전까지 미리 알리냐? 갑자기 가서 불쑥 가가지고 하면 안 되고. 2번 검사를 실시할 때는 7일 전까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후, 검사 내용 등 검사 계획을 검사 발작에 알려야 된다. 다만 긴급할 때는 예의로 하고, 검사는 공무원은 증표나 또는 권한을 납부하는 증표나 공무원증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가상금리. 이거 주의하네요. 가상금리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옆에 페이지 5번 가상금리.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가상금리 아셔야 됩니다. 가상금리는 일정한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할 때 가상금리 붙이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약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봐야 됩니다. 5번 가상금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연 1%포인트 범위 안에서 가상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서 연 1%포인트 범위에서 가상금리.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연 2%다 그러면 3%까지도 올릴 수 있다. 1%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를 갖다. 그러면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째,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1%포인트까지, 연 1%포인트까지 가상금리 부과할 수 있고, 또 하나, 법 67조 1항 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때, 특별선 충당금을 갖다가 적립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얼마 과태료 부과하냐면, 나오겠지만 아마 1,000만 원일 거예요. 1,000만 원. 이게 67조 7항이죠. 예, 나옵니다. 맞습니다. 1,000만 원의 과태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잖아요. 그럼 과태료 부과합니다. 1,000만 원이야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이렇게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겁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연 1%포인트 범위를 더 추가한단 말이죠. 이게 주택도시기금이 옛날에 뭘까요?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요즘 이제 국민주택기금을 우리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 부과를 유예할 수도 있다. 거기 시도의사는 임대사업자에게 가상금리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갑자기 왜 시도의사가 나오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가상금리 부과를 갖다가 시도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도의사가 위임받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유예할 수 있어요. 시도의사가 가상금리를 갖다가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어떤 게 유예하느냐?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 원칙이지만 시도의사가 이걸 갖다가 위임받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 가상금리 부과를 유예해서 봐줍니까? 모두 5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봐드릴게요. 첫째, 해당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놔버렸다. 부도 난 데다가 가상금리 부과하면 더 부도 나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거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임차인이 동의했다. 이게 뭐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소액임차인, 소액금은 우선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설사 앞에 저당 같은 게 있어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습니다. 그 금액이 있어요. 그 조그만 금액이란 말이죠. 그 보증. 그럴 때는 저당보다도 우선하거든요. 늦게 들어가도.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가입 안 해도 괜찮겠죠. 그 금액이 조그만 거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거.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이걸 보장받으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했을 때 등등 이렇게 5가지 경우는 가산금리 부과를 위한다. 가입하지 않아도.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도 괜찮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 7번 규제 재검토 봅시다. 규제 재검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거기 기준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갖다가 조치를 해야 된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요. 벌칙. 제2절 벌칙. 벌칙이요? 나올 수 있어요. 가끔 나옵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5문제 중에서 벌칙이 가끔 한 문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봐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행정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그 다음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죠. 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데 특별히 2년 좀 봅시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 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임대 관리업을 영위한 자, 이런 주택임대 관리업자들은 얘네들은 보통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또 6번에 임대보증 가입했는데 가입하지 않았다. 역시 얘도 2년 이하 2천만 원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1년 이하 1천만 원의 벌금 보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 받은 자, 아마 이게 이제 촉진적으로 시행자 지정 받은 경우 이게 되겠죠.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자, 이것도 시행자가 되겠네요. 등등.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관리를 갖다가 법을 위반해서 관리한 자, 이것도 역시 1년 이하 1천만 원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봅시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온 적이 있는데, 첫째, 임대 의무기간 중에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해버렸다. 마음대로. 이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대 조건 위반해서 임대했다. 이것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특별히 거기 5번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이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특별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 대표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이것도 역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이 특별선 충당 적립하지 않으면 6개월 계속 안 하면 또 어떻게 한다? 아까 가산금리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갑시다. 변경신고,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이 주택임대관리업자. 3번에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임차인한테 뭐 권리관계라든가 임대보증 가입한 거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임차인을 갖다가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지 않을 때 500만 원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봅시다. 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주택임대 관리업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임대사업자는 100만 원이에요. 좀 봐줘요. 그럼 누가 부과하냐? 이 과태료를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끝내고요. 이어서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앞에 부분 조금만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이제 4편이 되겠네요. 4편. 요거는 양이 되게 많아요. 양이 되게 많은데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력한 부분, 또 시험제 기출문제 이런 거 있죠. 기출됐다.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이게 5문제나 6문제 나오거든요. 중개사는 6문제 나오니까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수인데 여긴 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약간의 우리가 경제적 마인드를 갖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주관식 답변 나올 수도 있겠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두 문제 나온다.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주관식 답변 나올 수도 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이 뭐냐? 가장 쉽게 하면 재개발, 재건축법입니다.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490부터가 쭉 나가는데 그러면 일단은 제1장 총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재정 목적 그건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의 그 이미지를 그려드리면 이랬습니다. 이미지 그리면 이랬습니다. 이게 정비사업 하기 전에요. 정비사업 하기 전에 이럴 때 이 집들도 말이죠. 이 건축물도 이렇게 막 허은 건축물도 이렇게 노화되어 있는 거예요. 노화되어. 자,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도정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도정법상 이걸 어떻게 정비사업하냐?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일단은 대지도 이렇게 잘 정리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잘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고층 건물 지어야 돼. 고층 건물 지어야지 이렇게 고층 아파트 같은 거 지어야지 돈 남을 거 아닙니까? 높이 지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도정법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계획도 세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 또 우리 공부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재정 목적 읽어보시면 되고요. 용어정의 나올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정비구역. 이게 정비구역이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정비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비사업이. 정비사업이 일어난다. 정비사업이. 여기도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정비사업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 6가지가 있단 말이죠. 가나다라마, 바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6개 이름을 써놓으면 6가지 이름을 써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6가지가 됩니다. 이 뜻들을 다 아셔야 돼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시험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뭐라고 하냐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또 이런 게 뭐냐 그러면 주택 재건축사업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구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드립니다.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여기에 가로구역은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요거는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정비구역에서 안 합니다. 그럼 어디만 한다고요? 요거는 정비구역이 아니라 뭐다? 가로구역에서 한다. 가로구역.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가로구역에서는, 정비구역에서는 안 해요. 가로구역입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그 다음에 이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사업을 말한다. 이게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을 갖다가 거기 정비하거나 도로 같은 거 여기 지어버리죠. 도로 같은 거 낸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건축물도 새로 짓죠.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면 대지도 새로 해야 되죠. 대지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정비사업입니다. 다만 주택 재건축 사업인 경우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요거는 정비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비구역 안, 밖 다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은 안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안 되고 가로구역만 되는데 주택 재건축사업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정비구역 안팎 다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핵심을 짚어드리면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 거기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그냥 열악이 아니다. 극히 열악. 두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그냥 밀집이 아니다. 과도 밀집, 이거 해놔야 됩니다.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주택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그냥 과도 밀집이 아니라 그냥 밀집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그냥 열악, 그냥 밀집입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비 기반 시설이 뭐냐면 도로, 이런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다 합니다. 이게 뭐 이런 건데 이 기반 시설이 양호. 딴 데 열악이 했잖아요. 이건 양호입니다. 여기서는 양호다. 재건축의 경우는 양호입니다. 재건축은 양호다.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재건축은 열악이 아닙니다. 양호입니다. 그 대신 노후불량 건축은 밀집입니다. 그래서 양호 밀집. 재개발은 열악 밀집. 재건축은 양호 밀집입니다. 주의하세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이나 주거적 빠집니다. 상업적, 공업적 등입니다. 녹지적, 주거적 빠지고 상업적, 공업적 등으로서 거기 도심, 부도심,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에서 필요한 적. 이게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고 이게 옛날에는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었습니다.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 사업이 지금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관리사업 새로 생긴 겁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택, 다세대택, 이 밀집한 지역. 여기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바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마지막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가로구역인데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이 가로구역이 뭐냐? 가로구역 바로 밑으로 나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요건 첫째, 가로구역. 가로구역이란 뭐냐?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인데 다음 요건 갖춰야 된다.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인데 다음 요건을 갖춘다. 첫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너무 크면 안 돼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두 번째,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도로가 없는 곳입니다. 그 면적 안에 도로가 없어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 지역인데 도로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그거는 조그만 도로가 지나가야 돼요. 4m 이하인 도로가 지나가야 됩니다. 조그만 도로는 상관없지만 큰 도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일단 도로로 둘러싸이고 그 다음에 1만 정도 미만이고 중간에 도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다만 조그만 도로는 괜찮아요. 4m 이하는 괜찮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 할 때 가로 구역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으면 이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로구역이다. 이게 도로 둘러싸여. 이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도로로 둘러싸여 있죠. 그 대신 이렇게 또 도로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조금만 도로만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로구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로구역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어요. 시행 요건입니다. 노분량 건물수가 3분의 2 이상일 것. 노분량이 이 안에 있는 노분량 건물수가 3분의 2 이상일 것. 두 번째,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택 호수와 공동택 호수를 합한 것이 20개 이상일 것. 이럴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특례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런 걸 안 해요. 필요 없다.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건 빨리빨리 할 수 절차가 일부 생략되니까. 뭐가 생략됩니까?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런 게 생략됩니다. 이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규모도 작죠. 규모도 뭐 만정부터 이내고 또 뭐 20세대 이상만 20집 이상만 되면 되니까 좀 작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분량 건축물이란 무엇을 얘기할까? 노분량 건축물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적 기능 결함 또는 부시설계 시공 등으로 구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 세 번째, 주변 토지 이용 사항에 비춰서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지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할 때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건축물로서 아래 해당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화로 인해서 구조적 결함 등 있는 건축물로서 아래 대통령이 정하는 시도로 정하는 건축물. 특별히 주의할 게 뭐냐면은 거기 4번의 기억,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재건축 같은 건 좀 기간이 짧습니다. 짧게 이번에 변한 겁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면 그것만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노분량이 돼가지고 재건축할 수도 있어요.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3번에 거기 박스 안에 디귿 보면 보통은 40년이죠. 당해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 건축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 40년 기준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4번입니다. 도시미관을 제하거나 노화로 인해서 이것을 많이 쓰는데 얼마 기간 지나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입니다. 이게 새로 들어갔어요.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25년 그러면 25년 지나면 노분량 건물이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노분량 건축물의 의의가 굉장히 복잡한 표현인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거 보시면 될 거. 이어서 정비 기반시설 이하는 그 용어 정의는 우리가 36강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36강에서.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36강에서 계속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